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구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위진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수당 시대의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이 위진남북조 시대이고, 그 다음에 수당 시대일 때 한국은 뭐 했느냐, 그 다음에 일본은 뭐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흐름이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강의부터. 무엇을 하느냐, 중국이 이거였을 때 우리나라는 뭐 했느냐 찾는 거, 중국이 이거였을 때 일본은 뭐 했느냐를 찾는 게 바로 동아시아사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오히려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학생들이 생각을 좀 잘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사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한국사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때 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국사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한국사 강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한국사 강의만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한국사 강의만큼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요때 이 정도였지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갖고도 동아시아사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 챙길 수가 있어요. 오늘 제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위진남북조 시대, 수당 시대라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느냐? 다른 시대가 아니라 바로 삼국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삼국시대에 해당이 되는데, 삼국시대라면 누가 경쟁했던 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했던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백제가 전성기인 시기가 있었고, 고구려가 전성기인 시기가 있었고, 신라가 전성기인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해요. 거기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바로 무엇이 되냐? 4세기가 나옵니다. 자, 4세기라면 300년대가 되는 거고, 이 당시에 위진남북조 시대 막 시작해갖고 이제 갔던 시기인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보면요, 이 당시에 제일 먼저 잘 나간 나라는 바로 백제예요. 그리고 백제에서도 누가 잘 나갔느냐? 근초고왕 때가 최대 전성기가 됩니다. 여러분한테 백제 근초고왕 뭐 했냐고 물어보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구려를 공격해갖고 고구원왕을 잡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쪽으로 가서 요서, 산둥, 일본의 TMI입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필요 없어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백제 근초고왕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해외 진출도 많이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마한을 통합했다. 마한을 통합했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마한은 원래 백제는요, 마한의 소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큰 덩어리였던 마한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됐다. 4세기 이걸로 끝이고, 솔직히 말하면 4세기 지도를 여러분한테 그려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려드리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수능을 본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사는 필수로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도움 되라고 지도를 좀 그려드리긴 할게요. 자, 이렇게 한데 4세기에는 누가 제일 잘 나가느냐? 백제가 제일 잘 나갔어요. 그래서 백제가 한강 유역을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4세기 지도예요. 수도는 하남 위례성, 한성이라고 해갖고 지금 서울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세기는 몇 세기가 되느냐? 다른 세기가 아니라 바로 5세기가 됩니다. 5세기라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5세기라면 누가 제일 잘 나갔냐면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갈 때예요. 고구려가 5세기 때 누가 있었느냐? 머릿속에서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괜히 많은 양 필요 없습니다. 광개토대왕 맞습니다. 장수왕 맞습니다. 그 중에서 누굴 얘기할 거냐? 장수왕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장수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장수왕은 도대체 뭘 했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 간단하게 얘기해 보라니까요. 어디로 천도했다? 그래, 평양으로 천도했다. 북쪽에 있던 국내성은 여러분들 만주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만주에 있던 국내성에서 어디로? 남쪽에, 우리나라 한반도 내 대동강유역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건 바로 무슨 정책을 하게 되느냐? 남하 정책을 하게 됩니다. 남하 정책, 남진 정책을 하게 됩니다.
남한 정책, 남진 정책을 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쪽으로 쭉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당시에 이제 위기에 빠진 건 나머지 두 나라가 되겠죠. 누가 빠졌어요? 백제하고 신라하고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뭉쳐야지 살아남어. 그래서 바로 무슨 동맹을 맺게 된다? 나제 동맹을 맺게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나제 동맹을 맺는다. 그래,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거야 기본적으로 알죠. 그렇다면 5세기 지도, 다른 지도는 여러분들 필요 없어도 5세기 지도는 여러분들 한번 그려볼만 합니다. 자, 5세기 지도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누가 잘 나가느냐? 고구려가 잘 나가요. 수도는 국내성이었는데 이걸 평양으로 옮겼어. 그래서 남하 정책으로 쭉 밀어붙입니다. 국경선이 이렇게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돼요. 백제 같은 경우는 원래 수도가 하남 위례성 한성이었는데 웅진으로 옮겨 아예 됐어요. 그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밀려났다.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누구? 당시 고구려의 최강의 적은 미안하지만 백제나 신라가 아닙니다. 진짜 고구려의 최강의 적은 바로 누구냐? 중국이에요. 중국은 어땠길래 이렇게 남하 정책 맘 놓고 남쪽으로 군대를 몰아서 내려갈 수 있느냐? 중국이 통합이 안 되고 분열된 상태였던 거예요. 바로 뭐냐? 중국은 이 당시가 위진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였어요. 그래갖고 위쪽에는 남조가, 그 다음에 위쪽에는 북조가 있었어요. 남북조로 갈라져 있으니까 얘네는 통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때 장수왕은 머리를 기가 막히게 씁니다. 두 나라 모두에다가 사신을 파견해요. 사신을 파견해갖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공 갖다 바칠게. 받아줄게요? 그리고 우리 좀 책봉 좀 해봐. 그럽니다. 근데 말투가 좀 세죠? 바로 뭐냐? 이 두 나라는 이걸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부를 못하느냐? 일단 조공을 한다라고 머리를 숙였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조 입장에선 고구려하고 동맹만 맺을 수, 단독으로만 동맹을 맺을 수 있다라면 북조를 위아래에서 샌드위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북조 입장에서는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조랑 싸워야 되니까 고구려랑 싸우려면 힘을 빼놔야 되거든. 그게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조공책봉 관계 맺자라고. 물론 우리가 머리를 우리가 조공 갖다 바칠게 하고 머리를 살짝 숙여주는 거긴 하지만 그깟 거 뭐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만 하면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했지만 다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이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거. 자, 6세기 고구려는, 5세기 고구려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중국의 북조, 남조 모두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란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고구려는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을 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5세기에서 중요한 지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6세기 넘어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신라가 나제 동맹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6세기에는 이제 누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임금은 진흥왕. 진흥왕 때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다. 이 지도 저한테는 별 필요 없는데 그래도 지도는 그려드리죠. 자, 6세기 지도 갑니다. 6세기 지도를 이용해갖고 뭘 하나 다른 걸 해도 되겠네. 자, 6세기 지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라가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신라가 땅을 이렇게 다 먹게 돼요. 그리고 백제도 이렇게 신라한테 나중에 배신당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잘 나간다? 신라가 제일 잘 나간다. 이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제 상황이 좀 바뀝니다. 이제 누구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냐면 당연히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6세기에서 이제 슬슬 7세기로 넘어가면서 이 상황을 좀 설명해서 이 지도를 활용을 할게요. 자, 중국에서 통일 왕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6세기 말에 수나라가, 그리고 7세기 초에 당나라가 등장을 해요. 중국이 통일했다.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고구려가 제일 머리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누구랑 동맹을 맺게 되냐? 북쪽에 돌궐이랑. 왜? 수나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돌궐이 내려가게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제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 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는 여러분들 남북축에
동맹이 만들어져요.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동맹축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왕따 당한 나라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신라가 왕따 당했죠. 신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어느 유역을 한강 하류 지역을 서해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 통로를 얻었죠.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게 되냐? 수당과 손을 잡게 돼요. 수당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동서축이죠. 결국 남북축 대 동서축 간의 대결이 무엇에서 벌어지게 되느냐? 자, 이제 6세기 말 7세기 초에 걸쳐서 벌어지게 돼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건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무엇 대 무엇이 되냐? 살수대첩이 됩니다. 살수대첩이라면 몇 년도가냐? 612년. 여러분들 괜히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살수대첩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 대 누구의 싸움이 됩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고구려 대 수나라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누가 승리했느냐? 당연히 고구려가 승리했죠. 수나라가 박살났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수나라는 원래는 총 4차례를 고구려를 침략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냐? 그 중에 두 번째 침략인데 이때 수나라가 아주 개작살이 나죠. 이때 고구려의 영웅은 바로 누구 장군님이었다? 을지문덕 장군이에요. 그래서 살수대첩은 여러분들 이름만 딱 들어봐도 수나라를 죽여버린 대첩, 살수! 그 뜻 아니에요. 청천강의 또 다른 이름인데 앞으로 그냥 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살수대첩은 수나라 죽여버린 대첩이라고 알아둘 테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몰락해갖고 수나라는 불과 6년 만에 618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자 당나라가 들어섰어요. 여러분들 당태종 이세민이 알죠? 당태종 이세민이가 이제 고구려를 치러 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도 고구려가 승리해요. 이번에 전투는 여러분들 무슨 전투가 됐냐? 안시성 전투예요. 안시성 전투는 연도가 조금 중요합니다. 645년. 왜 중요하냐? 조금 이따 알게 될 건데 645년은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예요. 나이카 개신. 그래갖고 나이카 개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에서는 안시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안시성 전투가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 대 누구의 싸움이냐? 고구려 대 당나라, 당태종이 쳐들어온 거였는데 여기서도 누가 승리한다? 고구려가 승리하고 당나라가 또 박살이 납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이때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죠.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과의 거듭된 전투를 벌이면서 승리는 두 번 다 해서 기분은 좋지만 실제로는 힘이 많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무엇을 하느냐? 당나라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당나라의 단독 힘으로 고구려를 치는 것은 혹시라도 이긴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피해가 크다. 이때 신라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동맹을 제안을 합니다. 동맹을 제안하자 잘 됐네 해갖고 안시성 전투 이후에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나당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돼요. 나당 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타겟이 된 나라는 고구려는 아직까지 막강하니까 누구를? 백제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리고서 결국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죠. 백제 멸망. 백제 멸망은 몇 년도냐? 여러분들 660년도입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누구 대 누구의 싸움이냐? 나당, 연합군, 그냥 나당 이렇게 여러분들 쓸게요. 글자 괜히 길게 쓸 필요 없으니까 대 백제가 했지만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나당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백제는 여기서 무너져 내리게 됐죠. 하지만 백제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백제 부흥운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백제 부흥운동의 전성기였던 것이 바로 663년에 백강전투예요. 백강전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당 연합군대 자 누구였냐면 백제 유민. 백제의 유민과 그 다음에 왜 일본이 연합해갖고 싸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누구의 승리? 나당 연합군의 승리, 백제 유민과 일본군들이 완전히 여기서 져버리면서 어떻게 된다? 백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자,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으로 갑니다.
고구려 멸망은 668년. 불과 8년 뒤가 됩니다. 668년에 역시 이것도 뭐 나당연합군. 좀 얄미운데. 자, 고구려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당연합군이 승리하고 고구려가 패전하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국통일 된 거죠? 아니지. 왜? 여러분들 당나라는요. 여러분들 무엇을 먹으려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렇다면 어디도 백제와 고구려 땅도 누가 먹으려고 든다? 당나라가 먹으려고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당나라는 자기네가 점령한 지역에다 무엇을 설정하면 도호부, 도독부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갖고 도호부, 도독부란 단어가 나오면 아예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도호부, 도독부.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당이야. 당이 점령한 지역에다 설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무엇을 하느냐. 백제 땅에다가는 웅진도독부를. 그 다음에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도호부를. 심지어는 여러분들 신라 땅에다가 계림도독부를 만들기도 해요. 뭐야? 신라까지 다 먹으려고 들죠? 이걸 신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바보가 아니지. 승리하고 났으니 이제 승자끼리 싸워서 최종 1인을 뽑아야 되는 거지. 우승은 어차피 한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갖고 결국 무슨 전쟁이 벌어지게 됐냐. 나당전쟁.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게 되냐. 676년에 675년에 유명한 전투는 매소성 전투 675년. 그 다음에 676년에 기벌포 전투. 여기서 바로 신라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신라가 승리를 거둬서 당나라가 물러남으로써 삼국은 누가 통일하게 된다? 신라가 통일하게 된다.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쭉 제대로 읽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순서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사수대첩.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 안시성 전투는 좀 중요합니다. 645년. 왜냐하면 일본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일본에서 나이카게 신이 있었던 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백제 멸망. 그리고 백강전투.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해갖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간이면 여러분도 충분히 통일신라, 발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나오는 거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가 이룩됐습니다. 그런데 통일신라는 어떻게 정리하시려고요? 정리 어렵게 생각해.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통일신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원효라는 분이 계셨어요. 원효 스님이 여러분들 통일신라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의상대사가 계셨어요. 통일신라 분입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초라는 분이 계세요. 해초라는 분도 계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최치원이라는 분도 계셨고, 최치원보다 강간, 장보고를 먼저 써야 되겠다. 장보고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최치원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쓰셨는데요? 자,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원효 의상은 통일신라 사람입니다. 해초는 통일신라 사람입니다. 장보고와 그 다음에 최치원은 통일신라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데요? 원효와 의상은 통일신라 내에서도 7세기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해초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내에서도 8세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와 최치원은 9세기 인물이다. 만약에 통일신라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이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 정도 구분 못하진 않겠죠?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7세기라면 600년대, 그 다음에 8세기라면 700년대, 9세기라면 80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가 있느냐? 발해가 있습니다. 발해 얘기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 발해는 지배계급이 고구려인 피지배계급이 말갈족,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하지 말고. 여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엇을 발해에서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여러분들 대조영이에요. 자, 대조영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왕이라고도 불리죠. 됐어요. 그리고 698년에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국사 때문에 알려드린 것. 그러다가 대조영은 고왕인데 여러분들 대조영의 아들이 바로 누가 되냐면 여러분들 무왕이라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무자 무슨 무자가 되겠습니까? 다른 무자가 아니라 싸울 무자, 다툴 무자, 굳셀 무자. 이건 시오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분은 성격이 강하다, 부드럽다, 강하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대립을 하냐? 당과 대립을 하고 당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세 번째, 여러분들 무왕의 아들은 문왕입니다. 잠깐, 문자는 무슨 문자예요? 글문자죠. 오, 그러면 이분은 성격이 좀 부드럽겠죠. 그래갖고 당과 무엇을 하느냐? 당과 조공, 책봉 관계로 가요. 신라에서도 얘기를 했어야 된다. 아니, 그건 조금 이따가. 당과 조공, 책봉 관계로 갑니다. 정말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비록 제도를 바꾸긴 하지만 삼성 육부 제도도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수도였던 상경에다가 발해 수도 장안성에 있는 큰 길, 궁궐을 향해서 일자로 쭉 뻗은 길이 있는데 그 주작대로를 건설하기도 해요. 주작대로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이건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를 확실하게 숙인 거구나. 이분은 여러분들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씁니다. 독자적 연호를 쓴다는 얘기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단지 국제적인 관계에서 어느 게 이익이 되느냐를 보고서 지금은 당나라가 워낙 잘 나가니까 우리가 살짝 야 형님이라고 부를게. 우리가 좀 모셔줄게. 대우해줄게. 이 정도 얘기하는 정도예요.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멸망하고 마느냐? 거란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아까 했어야 되는데 깜빡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당과 어떻게 지냅니까?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당나라가 그렇다면 무조건 무너지냐? 그럴 당나라가 아니에요. 왜 이 당시에 군사를 빼게 되냐면 솔직히 말하면 서쪽으로 토범 같은 애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막느라고 바빠서 양쪽으로 싸우는 건 불리해갖고 군대를 그쪽으로 좀 뺀 것도 있습니다. 지고 나자. 그렇게 하자 신라가 막 달려가서 한마디야. 형 그만 싸우자. 이제 그만 조공할게. 그래갖고 그냥 끝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아유 이러고 끝내요. 그래갖고 신라와 통일신라와 발해는 다 당나라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정리해 두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 발해는 당연히 중국은 무엇이 있을 때, 당나라가 있을 때 언제부터 안시성 전투 때부터 삼국시대 말부터는 당나라 시대예요. 살수대첩으로 사실상 수나라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삼국시대는 당연히 대부분이 위진남북조 시대고 이걸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 칠판이 우리나라 정리하는 거 가득 찼으니까 이걸 지워놓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 일본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일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사에서 이번에 나오는 건 4세기경에 등장한 야마토 정권을 얘기를 할 거예요. 야마토 정권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일단 야마토 정권의 의미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4세기 일본의 최초의 통일 왕조를 만들게 돼요. 통일이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왕실이 지금까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야마토 정권에서 만들어진 왕실이. 정말요? 한 번도 안 끊어졌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일본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그래서 지금 일본 왕이 지금 126대 왕입니다. 이때부터 나와갖고. 자, 이렇게 되고 이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밑에다 써드리는 것은 야마토 정권 때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합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정치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죠. 정치사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바로 누가 있느냐? 효토쿠 태자라는 인물이 있어요. 효토쿠 태자는 무엇을 하냐? 6세기 말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강화하려고 했냐? 불교도 수용을 하고 왕권도 강화해서 중앙 집권을 어떻게 해서든 강화해 보려고. 하지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가문은 여러분들 천황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소가시라는 가문이었어요. 소가시랑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이렇게 싸워 올라갔지만 결국 그 싸움에서 쇼토쿠 태자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자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쇼토쿠 태자는 야마토 정권 때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645년도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이카 개신이 이루어져요. 다이카 개신. 다이카 개신은 도대체 무엇이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바로 당나라 율령체제의 영향을 받았어요. 당나라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당나라는 여러분들 동아시아 문화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을 외국에다 내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당의 율령체제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을 했던 게 바로 다이카 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이카 개신의 주요 내용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다이카 개신의 결과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반전수수법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반전수수법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건 일본의 균전제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일본의 균전제. 이런 토지개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졌고 완벽한 율령체제 여기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가 소가시가 잠깐 소가시 아까 누구랑 싸웠죠? 쇼토쿠 태자랑 싸웠다고 그랬죠? 이 소가시가 여기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소가시가 제거가 되면서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몇 년도에 확실하게 개혁이 나오게 되느냐? 701년도에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다이오 율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드디어 당의 영향을 제대로 봐서 율령체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이오 율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부터 무엇이 만들어졌냐? 이관팔성제, 이관팔성이 뭔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율령체제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645년 이 다이카 개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645년 다이카 개신이 일어난 해에 바로 우리나라에선 무슨 전투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안시성 전투가 있었다라고, 같은 해 안시성 전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말하면 야마토 정권은 어느 때까지를 얘기하느냐? 645년 다이카 개신 시작하면서부터는 다른 시대라고 원래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분들한테도 좀 배우셨을 겁니다. 645년부터 710년 나라로 수도를 이전할 때까지 없어요. 정확하게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645년부터 710년까지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부릅시다. 자, 645년부터 4세기 300년대부터 645년 나이카 개신 때까지 야마토 정권, 그런데 야마토 1. 그 다음에 645년부터 710년 나라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를 야마토 2. 헷갈려요? 뭘 헷갈려요? 야마토 1과 야마토 2인데 그냥 합쳐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다가 플러스가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 나이카 개신 이후에 7세기 후반에 엄청난 정치적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나이카 개신 이후에 소가시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왕권이 무지강이 돼요.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들 원래 상국으로 모시고 좀 높게 봤던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누굴 도와준다고, 백제를 도와준다고 왜군을 보냈지만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바로 일본이라는 국호를 만들어 쓰게 돼요. 이제 일본을 이때부터 일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왜라는 말이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처음으로 무슨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천황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일본에서 천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여러분들 7세기 후반으로 봅니다. 7세기 후반.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야마토 정권 때 이런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당시에 나왔던 것들 몇 가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 무엇이냐면 전방후원분이라는 게 나와요. 나이센고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 여러분들 사진이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전방 후원분이란 말은 도대체 무엇이 되느냐? 앞에는 전방, 앞에는 방형, 뒤에는 원형, 후원. 방형은 사각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원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모양이 여러분들 뭐 사진 보면 교재에 사진 보면 다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고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전방 후원문의 모습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분, 이 날쌘 고분을 보면 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진짜 커. 옆에 있는 거 동네 건물들입니다. 이렇게 큰 고분을 만들 수 있었다. 왕권이 그만큼 세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왕권이 강해지는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제도도 하게 되냐? 희성제도. 여러분들 희성제도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냐? 자, 거꾸로 읽어보세요. 시성을. 성씨. 성씨. 알겠습니까? 성씨를 줬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이 나라에서 발달한 문화를 바로 아스카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아스카 문화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 삼국에서도 백제의 영향. 이거는 다른 색깔도 좀 써두죠. 자, 다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백제. 그 다음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유난히 많이 받아서 만든 문화예요. 우리나라 삼국과 그 다음 중국의 남조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건너오는데 백제, 고구려, 실제는 백제라고 썼지만 고구려, 신라 사람도 다 건너갑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나중에 배울 건데 도웨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나온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 이 아스카 문화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호류사가 있어요. 호류사. 법룡사라고 하는데 그냥 한자로 보면 호류사라는 절이 있고, 호류사에는 아주 유명한 유물이 호류사 우측목탑.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자, 호류사 우측목탑 같은 게 아주 유명하죠. 이런 호류사가 나오면 무조건 야마토 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야마토 정권기는 자, 중국으로 친다라면 어느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물론 당나라 초기까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되냐면 야마토 정권기는 자, 삼국시대에 해당이 되고 물론 통일신라 초기까지도 돼요. 710년까지는 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바로 무엇이 있느냐. 이제 야마토 정권 이후에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느냐. 여러분들 나라로 옮겨요. 710년에 나라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래갖고 나라로 수도를 옮겼다 해갖고 그 시대를 바로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라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710년부터 790년대까지 딱 한 80여 년만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기는 무조건 8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8세기라면 여러분들 간단해요. 중국에선 당나라고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통일신라 발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나라에다가 바로 왕성 비슷한 걸 만드는데 그걸 바로 헤이족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이족교를 건설해서 글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특징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일본인들은요, 여러분들 창조적인 것보다는 일본은 그 모방적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특히 이 8세기라면 누가 잘 나갈 때면 당나라의 최전성기, 그 다음에 신라의 최전성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무엇을 파기냐? 견당사, 신라사 이런 거 파견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가서 문화를 배우고 신라에 가서 통일신라입니다. 문화를 배워왔어요. 배워오다 보니까 이 나라엔 역사책이 있네. 우리도 역사책을 쓰자라고 해갖고 역사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고사기. 그 다음에 일본서기. 그 다음에 만엽집. 만요슈라고도 불리는 만엽집. 일본 최초의 시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이 등장을 시켜요. 왜? 신라에 가도 당나라에 가도 시집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도 쓰자라고 했고 쓴 겁니다. 이런 걸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자, 이런 걸 베끼면서 특히 당나라에 가보고 발에 딱 가보니까 와, 수도에 아주 멋진 길이 있는 거야. 당나라 장안성에 궁궐을 향해서 일자로 쭉 뻗은 길. 그 다음에 발해의 수도 상경에 수도 이제 궁궐을 향해서 일자로 쭉 뻗은 길 주작대로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베껴옵니다. 헤이족교에다가 무엇을? 주작대로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하나의 문화로서 유명한 것은 이 당시에 도다이지라고도 하고 도다이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동대사가 되죠. 동대사. 여기다가 동대사가 완성이 됐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높이 16m의 대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나라 시대가 된다. 8세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8세기 말에 어떻게 되냐? 수도를 다시 교토로 옮겨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헤이안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를 바로 헤이안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이안 시대는 원래 12세기까지인데 그 몇 세기까지인지 필요 없고 그냥 9세기 때부터라고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794년부터지만 그냥 9세기 넘어가서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돼요. 자, 이 당시에 9세기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당나라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라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일본인들, 자, 헤이안 초기까지는 그래도 당나라나 신라가 좀 나가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배웠죠. 하지만 당나라도 막 가고 그 다음에 신라도 막 가자 바로 뒤통수 때립니다. 어떻게 하냐? 헤이안 시대 처음엔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나? 견당사, 신라사 다 폐지해요. 견당사, 신라사 다 폐지합니다. 왜? 당나라가 잘 나가지 못하니까, 신라가 잘 나가지 못하니까 다 폐지해 버립니다. 이렇게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외치기 시작하죠. 이제는 우리 일본의 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다. 해갖고 여기서 나오는 게 국풍 문화라는 거예요. 국풍. 여기서 말하는 국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 나라 국자입니다. 나라의 풍조. 자, 나라의 풍습. 일본적인 거. 일본적인 풍습.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국풍 문화 하면서 자, 신토라는 신도 또는 신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유 종교를 더욱더 발전시켜요. 신토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8월 15일만 되면요. 8월 15일이면 우리나라에서 광복절입니다. 일본에서는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날이에요. 망한 날. 패전기념일입니다. 그때 되면 일본 총리 새끼가 꼭 어디에 가려고 드냐면 여러분들 야스쿠니 신사를 가려고 그래요. 야스쿠니 신사 거기에 누가 있는데 일본의 전범들의 위패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 전범의 위패를 다른 데다 모셔놓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왜 나옵니까? 신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조상님의 위패를 따라 모시고 조상 숭배하는 게 바로 신도라는 종교입니다. 신도 또는 신토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고유 문자를 만들겠다 해갖고 무슨 문자를 제정하느냐? 가나 문자를 제정합니다. 가나 문자. 가나 문자는 바로 무엇이 됐냐? 일본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걸 고유문자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고유문자로 안 보이는데 히라가나 한자 흘려서 흘려가나죠? 가타카나 한자 각지간서 가타카나지? 각진가나죠? 자, 그래갖고 고유문자는 한글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만엽집에서 시작했는데 이젠 문학을 써도 시를 써도 일본답게 쓰겠다 했고 만엽집이 그 기원이긴 하지만 바로 일본적인 시. 와카라는 시가 유행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유행합니다. 시작은 물론 만엽집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와카가 유행하는 건 헤이안 시대가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죠. 자, 그리고 또 겐지 이야기라는 소설. 이거는 국뽕문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겐지 이야기라는 소설이 쓰여진 시기도 합니다. 겐지 이야기는 뭐냐? 이게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약간 어느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구운몽이라고 알아요? 구운몽은 남주가 꿈속에서 바람피는 얘기죠. 이거는 현실에서 바람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로맨스로 꾸며놨어요. 무슨 불륜이지 무슨 놈의 로맨스야. 자,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이런 겐지 이야기. 그래갖고 겐지 이야기가 나오면 헤이안 시대인데 영 안 외워주면 그냥 헨지 이야기, 헤이안지 이야기 이렇게 외워도 돼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헤이안 시대입니다. 근데 헤이안 시대 말기로 가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 무너지냐?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왕권이 이렇게 약화되면서 중앙의 귀족들, 그 다음에 지방의 호족들, 그 다음에 사원, 절 세력들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하면 땅을 불법적으로 다 뺏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다이카 계신 때 반전수수법이라는 걸 했다고 했죠. 반전수수법이 일본의 균전제라고 했습니다. 이 반전수수법이 완전히 무너져요. 반전수수법이 무너지면서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장원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장원이 확대가 돼요. 장원은 여러분들 당나라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균전제가 발달했었다. 하지만 안사에 난 계기로 바로 이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장원제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때도 이렇게 장원이 확대가 됩니다. 장원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냐? 얘네들은
자, 이제 자기들이 차지한 이 땅을 지켜야 되겠죠. 지키려다 보니까 강력한 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촌동네 깡패 새끼들을 모읍니다. 그 깡패 새끼들로부터 시작한 게 바로 사무라이 집단이에요. 이때 등장한 게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헤이안 말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본인 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야, 우리 집안은 헤이안 시대부터 내려오는 아주 유서 깊은 사무라이 집안이야. 그러면 아, 얘 조상님이 촌동네 깡패 새끼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됩니다. 근데 이 사무라이들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왜? 자기네 주인이었던 귀족, 고족, 사원 세력이 왕한테 개기는 걸 봤어요. 우리도 하자 했고 개겨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지네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렇게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그때를 바로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막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제 마무리를 짓죠. 이번 강의의 제목이 여러분들 뭐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위진남북조 수당시대의 바로 동아시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이 위진남북조 시대일 때 우리나라 뭐였냐? 삼국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진남북조 수나라 때까지 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슨 시대냐? 바로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야마토 정권 시대입니다. 그리고 당나라로 갔을 때 우리나라는 당나라랑 신라랑 손을 잡고 삼국 통일을 하죠. 그래갖고 통일신라 발해 시대가 되는 것이고 일본으로 건너가면 물론 야마토 후기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무엇이다? 8세기에는 나라 시대, 9세기에는 해이안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북방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무엇이 나오느냐? 이번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돌궐이 돼요. 아니, 돌궐은 어디서 갑자기 나왔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긴 때 5호 16국이 내려왔어요. 5호가. 흉노, 선비, 저, 갈, 강. 그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선비족이었죠. 그리고 선비족이 이 5호 16국을 통일하고 북위를 만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얘네가 선포한 건 바로 뭐냐? 이제부터 우리는 한족이 될 것이다.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씁니다. 여기에 반발한 돌궐족들을 나중엔 유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자, 유연은 그렇게 아주 강성해지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 돌궐. 원래 북위를 만든 나라들은 그냥 한족화 돼버렸죠. 그때 북방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그 민족이 바로 무엇이 되냐? 돌궐족이 됩니다. 그래갖고 돌궐족의 시작은 언제부터 가느냐? 남북조 시대부터 가요. 남북조 시대부터 갑니다. 그래갖고 언제까지 가냐? 그건 조금 이따 여러분들 완성해드리죠. 자,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했느냐? 최초의 고유 문자 사용이에요. 돌궐 문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이 돌궐 문자로 사용된 것이 바로 자, 퀼테킨비. 퀼테킨이라는 인물의 비석을 세우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돌궐족의 영웅들의 비석을 돌궐 문자로 다 직접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문자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로 연결돼야 되냐? 여러분들 돌궐은요, 북방 민족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 누구였어요? 흉노였죠. 그 다음에 선비족이었죠. 그 다음에 돌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돌궐이 최초의 고유 문자예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흉노 문자 있습니까? 없어요. 얘네가 최초의 고유 문자를 사용하는 북방 민족이니까 흉노는 고유 문자 없어요. 그 다음에 선비족도 고유 문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이거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남북조 시대에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북방민족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남조와는 큰 관련성이 없고 북조랑 관련이 있어요. 자, 북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냐? 신하를 자처합니다. 신하를 자처해요. 우리가 신하야. 그리고 무엇을 갖다 바치냐? 조공을 오히려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 돌궐한테 갖다 바칩니다. 워낙 돌궐이 잘 나갔거든. 진짜로 잘 나갑니다. 자, 이렇게 갖다 바치게 되고 북조의 국가 중에 하나였던 북제, 그 다음에 북주.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북위가 어떻게 갈라져? 동위, 서위로 갈라진 다음에 자, 동위는 북제가 되고 서위는 북주가 돼요. 자, 얘네들은 무엇을 하느냐? 황후 경쟁을 제가 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도대체 황후 경쟁이라는 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돌궐의 공주를 황후로 맞으려고 서로 경쟁을 해요. 우리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공주님을 황후만 말아 모시겠습니다. 왜? 돌궐의 공주를 황후로만 맞으면 돌궐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수두. 자, 신하를 자처합니다. 물론
수나라가 이긴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도 건국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돌고라고 전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갖고 신하를 자처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곡물도 조공도 갖다 바치고 신하를 자처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공주까지 보내느냐? 화봉공주를 보내요. 화봉공주. 화봉공주가 뭔데요? 화봉공주는 주변 국가, 주변 북방민족 국가에다가 중국 왕조가 공주를 시집 보내는 걸. 그래갖고 공주를 시집 보내서 야, 우리나라 공주가 너희 나라의 황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격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화봉공주예요. 그 시작은 언제냐? 여러분들 당연히 누구? 한고조 유방이 어디다가 흉노의 묵특한테 연지로 보냈다라고 얘기해서 연지는 그 흉노의 왕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화봉공주의 시작. 근데 거기는 화봉공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용은 화봉공주랑 똑같아. 근데 왜 화봉공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화봉공주라는 용어가 없었어. 화봉공주는 수나라 이후에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봉공주가 나오면 수나라가 그 시작인데 솔직히 말하면 수나라는 화봉공주의 시작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로 갑니다. 자, 당 초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자, 신하를 자처합니다. 누가? 특히 당 고조 이연은 나라가 갓 세워졌는데 어디랑 돌고래 같은 강한 나라랑 싸우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해갖고 신하를 자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도 조공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화봉공주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 당 태종 알죠? 이세민이. 자, 태종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갖고 돌고를 공격해요. 돌고를 공격해갖고 돌고래 일부 돌고래 항복을 받고 동돌고 같은 경우 항복을 받아내고 오히려 탱그리칸이라고 해갖고 돌고래 칸의 명칭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당태종은 황제이면서 돌고래 대칸까지 즉위하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자 돌고래는 그때부터 밀려납니다. 밀려나기 시작하고 한동안 저항을 했지만 결국 당나라한테 완전히 밀려서 서쪽으로 밀려나다가 여러 민족들하고 융합되는 과정에서 돌고래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살짝. 튀르크라고. 셀주크 튀르크, 오스만 튀르크, 돌골족에서 시작됩니다. 알겠죠? 돌골 이렇게 기억을 해둘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여기서는 여러분들 토번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거예요. 토번. 토번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티벳이라고 부른다. 티벳이라고 부르는 쪽인데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중심지는 바로 라싸라는 지역이야. 라싸. 원래 티벳 쪽의 중심이 라싸고요. 지금도 라싸는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 포탈락궁이 지금도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토번에서 영웅이 등장합니다. 송첸칸포라고. 자, 송첸칸포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 이 당시가 당나라였어요. 근데 당나라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이 송첸칸포가 토번을 통일하고 워낙 세지니까 땅이 뒤에서 좀 누구를 조정해갖고 한번 대립을 좀 해보고 싶어. 그래갖고 누구를 조정했나? 토요콘을 조정합니다. 토요콘을 조정하기 위해서 당나라는 자, 무엇을 보냈냐? 여기다가 여러분들 화봉공주를 보내요. 자, 공주를 토요콘한테 시집 보내고 나서 야, 이제 너는 우리 사회국가가 됐어. 그러니까 송첸칸포 좀 밟아봐 했는데 송첸칸포가 열받죠. 그래갖고 송첸칸포가 토요콘을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려요. 그리고서 당나라한테 한마디 야, 이씨! 나도 보내줘. 그러죠. 뭔 소리야. 그래갖고 당나라에서 당태종이 송첸칸포한테 누구를 보내냐? 화봉공주를 보내요. 이 화봉공주가 누구냐? 문성공주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화봉공주란 단어가 나오면 대체로 어느 나라를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들 당나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 다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돌고라고 이렇게 토번이 나오는데 돌골이 나오면 남북조 시대부터 북조에서 이렇게 한 거 당나라 초기까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번이 나오면 당나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강의를 같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